오늘 축제 제목이 비영리 단체와 사회연대 경제는 함께 갈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예, 하나만 잘하자죠. 예, 둘 다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만 잘하도 충분한데 자꾸 두 개 갖다 붙이려니까 이 답이 자꾸 안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주제 가지고 말씀드릴 그러니까 현장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있고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저는 두 단체의 대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셜벤처인 라이프라인 코리아의 지금 창립자면서 대표이고,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더 프라미스는 개발 NGO의 이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프라미스는 실제로 이제 코이카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연대 경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럼 저는 오늘 강의하게 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제개발협력만 이제 하게 된 지 이제 23년째 되거든요. 네, 23년째 되고요, 만으로. 근데 그동안 뭐 한 군데 있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다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온 일들이 웬만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국제개발 협력의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들을 어쨌든 깊게 못하더라도 한 번씩은 다 건드려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의 폭이 그나마 좀 넓은 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경제나 사회 혁신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던 거는 이제 8년 전 정도에 이제 일본으로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피스윈즈 재팬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단체가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혁신 조직이었거든요. 당연히 뭐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 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방식들을 보고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프라미스나 라이프라인 코리아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실전에 많이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소셜벤처하고는 이제 그 직업으로서는 주로 국제개발 협력을 해왔는데, 소셜벤처와 관련돼서는 이제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 비영리 단체만 하기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과외로, 예, 그러니까 요즘은 국회죠. 국회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뛰어들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창업에 해당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지금 조직 내에서, 지금 NGO 내에서 이제 이 뭐야, 사회적 경제 사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자꾸 불러주세요. 불러가지고, 지원해본 경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션 하는 걸 총괄하는 경험도 있었고, 그 매니저 총괄 이거 다 해봤고, 그래 본인이 직접 창업해보기도 해봐다 보니까, 이제 멘토링이나 심사나 운영 이런 것들에 요청이 많으세요. 오늘 오전에도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소셜에서 심사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고루, 예, 각 방면을 지금 다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좀 일단 시작은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해야 좀 공감이 될 만한데요. 저는 이제 23년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좀 많이, 여러분의 대부분 분들하고는 좀 이게 다른 세대에 해당할 텐데, 그냥 국제 개발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럼 20년 전 얘기인 거죠. 한 20년 전쯤에, 한 15년 전쯤에, 그 정도의 국제 개발하고 있을 때, 고민이 뭐였냐면은,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학교 짓고, 우물 파고, 보건소 만들고, 하여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었는데, 근데 고민이 있는 게 계속 이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동네에다가 그냥 식당 하나 차려놓고서, 가게 하나 차려놓고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내 식당에 고용한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학교를 계속 지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니네들 자식은 니네들 교육시키면 되지. 충분히 돈 버니까 본인들이 돈 벌어서 본인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병원도 본인들이 돈 벌어서 본인들 아이들 병원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현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 한국에는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나 이건 나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뭐 나름대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분위기가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상상을 못 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비영리 조직에 일하면서 조직 내에서 돈 얘기하는 게 되게 안 좋은 현상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비영리 활동을 하는데 무슨 돈 얘기하고 수익 얘기하고 무슨 비즈니스 사업,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다거든요. 예, 저 역시도 이제 저기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체 내에서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이제 전혀 실현시켜 볼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좀 고민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유인데요. 예. 보통 우리는 물고기를 준다, 그리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준다. 보통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들 아니 대부분의 이제 단체들이 사람들이 우리는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물고기를 주고 있어요. 예, 내용을 다 뒤집어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념하고 그 이상하고 실제 내용이 많이 틀린 건데 굳이 제가 정리하자면은 물고기 이름이 물고기 낚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법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계속 주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특히나 이제 본부나 저희 뭐 높으신 분들은 잘 느끼질 못하는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직접 주민들과 부딪혀서 만나게 되는 주민을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활동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의 고민의 수준이 훨씬 높고 본부가 오히려 못 따라가는. 자, 그러면은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물고기 관련 산업을 혁신한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그겁니다. 예, 사회적 경제 방식입니다. 사회적 기업 방식인 거고. 그럼 그것만 있냐? 이것만 하더라도 좀 새로운 대안으로 되게 나중에 등장하게 된 건데, 아니에요. 물고기 가진 사람이 나누거나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한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사회복지 분야에 저기 뭐야, 사회복지 분야에 자연주의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런 방식을 쓰는 데 비주류긴 하지만 쓰는 데가 있고요. 마지막 물고기 낚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이것도 방법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저기 주로 주민운동, 빈민운동, 예, CO 뭐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눈파란 신문인들이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같이 사시면서 계속 이제 그 주민들을 조직화해내고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 해놨지만은 아마 저도 모르는 방식이 또 있을 겁니다. 최소한 계속 우리는 계속 공부하다 보면 더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이게 들으시면서 또는 이 전체 코스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는 사회적 경제니까 또는 이게 사회적 기업 방식이니까 좀 대안적인 새로운 형태 방식이니까 또 사회혁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대안이다. 아니요, 대안 아닙니다. 그냥 방법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방법들은 장단점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활용하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주는 거는 그냥 나쁜 걸까?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 또 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한테도 다 모아놓고 얼마 전에도 얘기한 건 딴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걸로 가자. 어, 다른 거 말고. 다만 물고기를 주는데 굉장히 엣지 있게 주자 이거지. 물고기 그냥 퍼주더라도 정말 멋있게 정말 제대로 한번 줘보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거기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랬을 때 물고기를 주는 것만으로도 대안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다른 방식들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에 우리의 조건 안에서 또는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나 조직이 처한 예,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방식들이 선택이 되고 또 그 나라 그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가지고 적합하게 쓰면 될 텐데, 개개인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있는 태도로, 공부하는 태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중에는 비영리 방식을 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껴가지고 아까 그 식당 차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처음으로 창업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했을 때 그때인데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개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국내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예를 들어 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갔다 가면은 거기에 있는 한국 단체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오는 그 수많은 외국 단체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거고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들은 풍월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업적 방식의 접근 방식은 이미 옛날부터 봐왔어요. 이미 서구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다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생소한 거고, 이 시점 되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그냥 사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뜻이 맞는 사람 4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각자 소속이 있죠. 각자 이제 단체 소속이 있는데, 다 각자 이제 어쨌든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따로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죠. 이거 전문 용어로 하면 스텔스 창업이라고 그럽니다. 스텔스 창업.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몰래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회사를 다니면서. 예, 스트레스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태에 지금 들어가게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역 푸드코트에 모여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서 1년 정도를 그 했습니다. 1년 정도를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창업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그럼 뭐 만든 건 여행사였고요. 지금 여행사 공정여행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공정여행은 뭐 이제 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있을 때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한국에 공정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개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데 뭐 내용이 뭐냐, 뭐 공정여행 설명할 건 아닌데 뭐 현지 경제에 기여하는 여행, 뭐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현지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뭐 등등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좀 공정한 방식의 여행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그러면 갑자기 왜 이제 여행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비즈니스로 이거 하게 된다면은 국제계열의 가치에도 맞아야 되고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이제 챙겨야 되는데 그 구조를 우리가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당시까지 등장했던 대안적인 여행, 공정여행, 책임여행, 에코투어 등등 해가지고 체인여행이 있었고 기존 패키지 여행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업계 1, 2거든요. 예. 이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세상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착하다. 제가 지금 100여 개 이상의 소셜 벤처들을 멘토링을 해오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을 희생하면서 비영리 단체 활동한 것처럼 굉장히 희생해가면서 본인이 받을 월급 못 받아가면서 계속 그 미션에 자기가 갈아넣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당장 그 생각을 포기하세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비영리 그냥 하세요. 예. 거기에 맞고요. 비즈니스로만 접근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처럼 우리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왼쪽에 저기 하늘색 부분 이 부분이 기존 하나 투어든 모노 투어든 간에 우리 여행사든 간에 기본적으로 항상 저기 이용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확보하고 그럼 차이는 뭐냐 이거죠. 여행사니까 항공권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저 항공사 줘야 되고 현지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기존 패키지 여행은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예,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돌아가 버리는 거고 현지에 돌아가는 건 저 뭐냐면 초록색 조그만 게 있는 거고요. 대안적인 여행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럼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용하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뭐 이렇게 기업 가게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로 이제 기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주도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여행객들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전까지 그 중국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하냐? 제주도 오실 때요, 중국 국적길 타고 옵니다. 중국길 타가지고 제주도 내려가지고 중국 여행사가 운영하는 그 여행사에 고 중국인이 만든 호텔에 가가지고 자다가 중국인이 많은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중국인이 만든 기념품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 산 다음에 가요. 그리고 정작 그 제주도의 관광지는 무료 관광지. 유료도 잘 안 가죠. 무료 관광지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 가서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몽골에 가서 옛날에 해외여행사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가면은요 한국 국적기 타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한국인 여행사가 운영하는 버스 타고 그다음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가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똑같이 그렇게 했고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그러니까 여행업이 아무리 관광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쪽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 기여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어차피 쓰게 될 돈, 그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거의 개발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게 되니까 우리 여행사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럼 내용이 뭔가, 예. 내용이 뭔가 하는 건데 그건 잠깐 넘어갈게요. 공정여행 프로그램 어떤 거냐 이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공정여행 프로그램, 아니 기존의 이제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하고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좀 참여적이고 밀접한 그런 거고 또 현지의 파트너도 무조건 현지인이어야 되고 또 현지인이 주체가 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우리 파트너가 돼가지고 우리가 현지에서 쓰는 돈이 다 그 나라 지역 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랄까 NGO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현지도 NGO가 운영하는 호텔, NGO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NGO가 운영하는 식당, NGO가 운영하는 커피숍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구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더 발달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생겼지만은 한국에도. 근데 그런 데만 코스로 묶어가지고 가면서 도움을 주는 방식.
그리고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다른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유적 복원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설명을 듣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베트남에 갔어요. 그러면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실 들려가지고 거기서 베트남의 지식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강의해주는 그때가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베트남 가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우리 뭐야 젊은 여자들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당신 나라에 어쨌든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이슈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또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여행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요거에서 우리가 참고할 거는 뭐 저게 뭔 아이템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걸 시작했던 4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 비영리 개발 엔조 사업을 해왔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ODA나 자선이나 기부로는 계속 현장에 한계가 보여요. 이게 과연 상황을 변하게 하는 걸 건가?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면은 단체는 계속 커져. 사업장도 커지고, 현재 파견력도 많아지고, 뭔가 뭐 고용 인원도 많아지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현장의 문제들은.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는 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만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니까 우리 단체를 성장시키는 거지 정작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스스로 현장에서.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꺼내놓긴 힘들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의 많은 단체들은 이미 시장을 이용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한국에서도 시장을 역이용해 가지고 해외에서 이미 사회적 기업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한국에도 막 도입된 개념인 사회적 기업 방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왜 여행사일까? 여행사일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그냥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이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영리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잘 겪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힘들어요. 그럼 장애인에 관한 자료를 좀 조사한 다음에 정해진 뭐 PDF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이 되기도 하고요. 페이퍼를 잘 쓰면은 뭐 지원금도 받아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비즈니스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되질 않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좀 더 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강점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또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사람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4명이 모였는데 야 우리가 그럼 비즈니스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보자 그랬을 때 어떠한 방식을 어떠한 업종을 하면 좋을까? 예,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4명인데 4명 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 가진 건 뭐냐? 출장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계속 국제개발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을 많이 가죠. 근데 그 해외 출장의 대부분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지부장이 아니고서는 본부 인력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태반의 내용들은 그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 큰 후원자들이나 우리 회장님, 이사장님, 뭐 이렇게 총장님 이런 걸 모시고서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행사하는 거 좀 학교 하나 지어놓으면 또 개원식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호텔 잡아주고 자동차 준비하고 이제 식당 예약하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여행사의 사장님들이 해외여행 하시는 사장님들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하는 거 보니까 당신네들은 수습 기간이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회사에 바로 들어오면 바로 실전이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또 여행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미 다들 알고 있고 워낙 저 경력이 뛰어난 거죠. 이제 그런데 너무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 유사성이 있고 우리 해외 경험 많고 이미 해외 네트워크도 많아요. 자본은 없고 사업 경험은 비즈니스 경험 전혀 없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이걸 모았을 때 우리가 그나마 한번 비즈니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여행밖에 없었어요. 여행은 그렇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책상에다가 전화기 한 대 놓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무자본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을 쓰는 거지 뭐 대단한 공정여행이든 대단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아이템을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의 장점이 뭔지 그걸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이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럼 이제 중장기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냥 단기적으로 뭐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을 이제 한국에 확산시켜가지고 우리도 한번 실천해보고 다른 단체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이걸 도입함으로써 여행업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국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판을 바꿔야 된다. 우리 여행사를 키워가지고 전체 판을 이게 아니고요. 여행과 관련된 것들을 어쨌든 국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생태계 전체를 뒤바꿔야 된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사회 혁신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지금 합의가 돼 있는 단어라 그럴 수 없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있어. 마음에 들든 말든 간에
지금 시스템이 있고 요거를 한 단계 더 나은 시스템으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이게 사회적일 때 이제 사회 혁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일 자체인 건데 바꾸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우리가 생각한 전략은 세 가지. 출판과 아카데미아 여행 상품인데 출판은 공정여행에 대한 책을 한국에서 최초로 써가지고 소개하자. 그럼 많이 퍼지겠지 하는 거고 아카데미는 뭐 많이 하시는 그냥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이 코스로 뭐 5주차, 6주차, 7주차 만들어가지고 공정여행에 대한 것들 알리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힘들 거야 이게 비즈니스로 실제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자. 예. 그래서 세 가지 해가지고 세 팀을 짜가지고 이제 거의 돌려봤는데 특이한 결론이 뭐 어떻게 나버렸냐면은 출판은 못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매진 피스라는 단체가 공정여행 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쓸 거야. 그 사람은 그거 작정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포기, 중간에 포기. 아카데미 했습니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국에 처음으로 공정여행 아카데미라는 거 해서 사람들 알려요. 문제는요, 행사는 잘 끝나는데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여전히 설명을 해도. 그때는 너무 생소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행 상품이라는 건 해외여행을 당장 해볼 돈이 없으니까 북촌, 서울에 이제 북촌에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테마 여행을 우리가 시켜주는 가이드가 돼서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고 그냥 해본 건데 계속 줄을 서요. 이게 또 하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던져봤는데 보통은 이제 저는 모금도 강의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에 이제 어, 어떤 걸 하면 좋으냐 그러면 딴 게 아니고 여러 개 카드를 던져보고 잘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잘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극대화시켜야 이게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거라 가지고 셋 중에 해서 저거 여행 상품이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가치도 뭐 완전 아까 뭐 보여드렸고 브랜드와 포지셔닝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름 짓는 거 회사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착한 여행으로 지었어요. 근데 왜 착한 여행을 지었을까? 다 의도가 있는데요. 왜냐면 그동안 공정여행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느 NGO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정여행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만족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공정이냐 이러는 거죠. 공정여행 프로그램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만든 거지만 그 사람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갔다 와서 이건 공정이 아니다, 공정이 아니다 그래 버리는 거죠. 그럴 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수일 때는 그 소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산이 돼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니까 야 아니다 우리는 너무 잡힌 거 말고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시스템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 여행 가는 모든 사람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기존 패키지 여행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중에서 공정여행의 요소가 하나라도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서히 어쨌든 저변을 넓히는 쪽으로 가자. 이거는 전략입니다. 이게 하나의 전략인데 그때 그 당시에 비슷한 생각했던 사람도 각각 다른 전략을 취했어요. 어떤 데는 이제 그냥 비영리 프로젝트로 계속 간 데가 있고 우리 같이 똑같이 여행사로 만든 데가 있지만은 주로 테마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이 동의해서 가는 게 있고 우리는 가장 대중적인 포지셔닝이라 그러는데 포지셔닝 대체 어느 포지션에 들어갈 건가 그렇게 이제 잡았던 거고요.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소셜벤처 하게 이게 글로벌 소셜벤처 하게 될 때 어려운 게 전례가 없을 때, 또 혁신한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게 됐을 때,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어쨌든 이제 부담스럽고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공정여행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자료를 찾았던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생태여행, 지금 에코투어 바람이 분 적이 있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때 나름대로 시장 분석된 걸 보니까 그 시장의 고객들이 우리 공정여행에 그거 할 수 있어. 공감하기 딱 쉬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에코투어에 했던 사람들은 남을 구매력이 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인 거고 본인이 여행을 이미 많이 해본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드디어 부모하고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행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이제 가족도 데리고 가야 아이들도 데려가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여행, 교육적인 여행 이런 것들을 바라는 계층인데 구매력이 있는 팀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의 주로 한국의 생태여행 어쩌고 이거 끌고 왔었는데 시장을 끌고 갔던 건데 맞아 그 사람인 거야 맞아 그 사람 우리한테 딱 맞아.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설로 세우고 여기에서 또 이게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는 과학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가설을 세워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사업이 될 거다. 그리고 이걸 증명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나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 안 되면 재빨리 뒤집어야 돼. 근데 다만 뒤집어지는 과정들이
기존의 비영리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업 계획서를 거의 완벽하게 잘 짜고서 뭔가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사업 계획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을 좀 그러니까 변동시키는 거예요. 예, 예. 변동시켜가지고 바꿔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다시 하는 건데 그거는 전형적인 비영리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비영리 방식에서는 어디까지나 처음에 냈을 때 완벽한 형태의 사업 계획서가 나오고 중간에 사업 변경이 없는 게 미덕인 거죠. 예. 그렇지만 비즈니스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제. 예. 처음부터 가설이야. 우리는 모르는 시장에 뛰어들거나 또는 레드오션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바꾸고 근데 하다가도 안 되면은 아예 통째로 뒤집어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이제 피봇이라 그러죠. 통째로 뒤집어요. 그럼 내가 보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인권 사업을 하다가 또는 환경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리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이거는 미덕이 미덕. 예. 또 기본 패턴인 거예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시작한 그 사업 아이템들은 거의 되질 않아요. 되질.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 자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걸 하나의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비영리하고 좀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영리의 특성인 거고요. 그래서 고객도 예상하고, 그냥 검증도 대회 나가서 보니까 또 상도 받게 되고 해서 했는데, 그럼 실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생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상업적인 개인 여행사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거 했어요. 이제 합병 하자고. 같이 하자고. 이분은 되게 착하신 분이라 가지고 본인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이러한 경험을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넘겨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여행사 차리신 거야. 그냥 그 마음에, 좋은 마음에. 그런데 안 되죠.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되는데 마침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했는데 우리는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월급도 줄게, 사무실도 줄게, 브랜드도 네 거 써, 니네 거 써, 그냥. 일이 되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도와주니까 고맙죠, 이제. 고마워서 덥석 물어가지고 하는데, 이 마인드가 달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정여행 프로그램 만들면은 보통 한 팀이 10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15명이 넘어오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팀이 갔을 때 그 지역사회에 주는 부담, 환경적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통제하기 마련인데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딱 이제 게시해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줄을 서가지고 가겠다고 그래. 이게 일반적인 여행 프로그램은 훨씬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고객 타겟팅이 맞은 거야, 이게. 가설이 먹힌 거야. 그럼 원래 15명, 한 명 탕팅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정여행사 15명을 딱 잘라야지. 그럼 그 지역에다 그 사람 다 보내요? 돈 낸다고? 그럼 원래 아까 그 가치들하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합병했던 그 사장님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돼. 영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돈 내겠다고 저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걸 잘라버린다고? 예? 안 그러면은, 그럼 굳이 그렇게 된다면은 15명짜리 팀을 몇 번 나눠서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 한 지역에 15명 팀을 여러 번 보내는 건 똑같지 그게. 한꺼번에 가냐 나눠서 가나 마찬가지 부담은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 하나 예인 건데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마음에서는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인드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게 소셜 미션하고 지금 그거 이제 비즈니스 모델하고 자꾸 모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모순은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해가지고 성공한 소셜 벤처의 특징이라는 거는 이 모순이 없어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열심히 장사를 해도 그게 다 미션에 다 맞아. 예. 근데 그런 전까지는 쉽지가 않은 과정인 거고요. 또 인력 유입의 문제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많을까? 여러분들이 손에 가슴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 맞는 사람인 건지. 자, 이거 우리 여행사 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비영리 출신이었잖아, 이제. 근데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공부한 적도 없고. 근데 나름 생각했던 거는, 영리 출신 사람들, 마침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1, 2위인데, 그 방식의 환멸을 느낀 그 직원들이 있어요, 이게. 뛰쳐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재빨리 딱 잡아다가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죠. 그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는. 그럼 같이 해요. 박봉이지만 같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합병을 하자고 했던 그 사장님처럼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영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논쟁이 붙는 게 이러한 형태 사회적 기업을 할 때 비영리를 하던 사람들이 영리를 배워가지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 반대로 영리를 하던 사람들이 비영리를 배워가지고 하는 게 나을까? 이 논쟁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시점 되면 이 결론이 나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난 결론대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는 차라리 저기 어쨌든 비영리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왜 가치의 차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난 적도 있었는데 또 그 바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뀌고, 예, 바뀌고 또 나중에 제가 멘토링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그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종이나 그 아이템에 따라 그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업종이나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다른 전략을 선택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한 아이템 가지고 어느 게 맞다고 저는 만약에 말씀을 드리기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예.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뭐 이게 뭐 잘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뭐 제 의견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자, 국제개발에서 사회적 경제의미는 이미 앞 시간들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짧게 지나갈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현장의 관점에서 딴 게 아니고,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다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 딱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적 개발을 얘기한 거고요. 예. 문제가 막 확장돼. 그럼 이걸 상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우리는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묶여 있어요. 이게 딱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딱 묶여 있고 그것만 해결하고 이제 벅차요. 이 방식이 맞냐? 이거에 대한 반성에서 예, 반성에서 나왔던 거고 문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다른 나라 국제개발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데 이게 말이 국제개발인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나라의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사회 문제. 어. 그게 해외 자문서 국제개발협력이 다 덮어 쓴 거고요. 실제로 내용은 다 그 나라의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 문제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해결한다.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이 문제들이라는 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니네 문제, 우리 문제 딱 구분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문제, 최근엔 더 많아지고 기후변화 같이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경의 경계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제개발 단체니까 한국의 문제는 모른 척하고 가가지고 다룬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게 그런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요. 예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들어왔을 때 개발 NGO들 안 움직였거든요. 아무도 우리 문제를 생각 안 해. 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어쨌든 울산으로 가서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뭐야. 개발 NGO들 안 움직여요. 이거 개발 문제가 아닌 건가, 이거는? 예. 자, 지금 캐나다에 산불 나가지고 우리나라 절반 면적을 다 불태우고 지금도 불타고 지금 예상 거의 8월까지 불이 탈 거예요. 그거 다 넘어오고 지금 유럽이나 저 남미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연기들이 그런 거는 국제개발 문제가 아닌가? 호주 산불 나가지고 저 캥거루니 뭐 코알라니 드는데 그때 뉴스에 1억 마리가 나왔는데요. 아니 나중에 불 끄고 나서 이제 다시 잡았습니다. 예, 10억 마리요, 10억 마리. 그런데 한국에 개발한 줄 아무도 안 움직였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이게 그 나라 선진국이니까 등등등등.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면 사회 문제가 없나요? 근데 왜 개입을 안 하는 걸까? 홍콩의 민주화 시행할 때 왜 개발 안 아니 홍콩 민주화 때왜 아무도 개발 안 하는 걸까? 너무나 많은 의문이 있어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금. 그랬을 때 문제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도 다시 뭐 답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요거 뭐 있습니다. 이거 씨앗을 어디에 심느냐, 쬐그만 화분에 심느냐, 아니면 저 대지에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일이 안 되면 보통 이 현지 사다 보면은 자꾸 이제 현지인들 탓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정말 그들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했을 때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 방식이나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봤던 사람들은 인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 쪽 그러니까 어 그들은 항상 그래. 그들은 항상 그랬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려면은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뜯어고치면은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가 방식이 바뀌면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원래 가능성이 있는 존재니까. 요거는 한국에 들어오면 바꿔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후원자들, 우리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계속 모금을 하고 싶잖아요. 아니야, 후원자들은 다 돈 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돈을 싸들고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 그럼 뭐가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안 바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전혀 후원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후원자가 요구하는 방식, 후원자가 원하는 거, 이런 걸 안 주기 때문에 후원자가 안 돼주는 거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은 우리부터 좀 변할 필요가 있는 건데 현재 우리의 경험상 국제개발 방식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이제 어쨌든 소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당위성은 명확하나 반면에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나와 있던 어차피 이 파일 자체는 PDF로 해서 여러분들 공유이 되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 자체는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소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랬을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를 어떠한 형태로다가 극복을 하지 못하면 앞 단계로 다음 단계로 지금 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이게, 시장 정보의 부족이라는 거는 몰라. 그 동네, 그 나라, 다 설명, 하나씩만 설명드린다. 그 나라에 대해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코이카 단원들을 해외 봉사단 아니, 코이카 단원들 해외 나가잖아요. 봉사단 단원들. 나갔을 때, 그 귀국한 친구들한테 가점을 줘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리턴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제가 지금 4년째 그거 같이 하고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 인식이 그거였잖아요. 아, 코이카 단원들이 현장에 2년씩 살고 왔으니까 나중에 창업할 때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나 계속 비영리단체 비영리 마인드 살고 있었어. 갑자기 누가 돈 주면서 한번 창업 한번 해봐 그러면은 원래 한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다 있는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새로 공부해야 되지. 내가 한 번도 영리적인 관점에서 우리 동네를 본 적이 없고 우리 사회를 본 적이 없는데 토익하다는 똑같은 거죠. 그냥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비영리 관점으로 계속 현장을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뭐 돌아와가지고 다시 뭐그 나라 창업하라 그러면은 아니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야. 다른 거는 그냥 2년 동안 거기 살아본 경험이 있다인 거지. 그 사람이 더 유리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장을 안다는 얘기는 그냥 그 나라에 살아본 거하고 틀려요. 그 나라에서 짧게 출장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비즈니스의 관점으로서 그 시장의 관점으로서 그걸 봤냐 안 봤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오래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규제 환경은 되게 복잡한데 예를 들어 뭐 제일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이런 거 여러분들 보호 못 받죠. 근데 한국에서도 보호 못 받아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이번에도 우리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보드게임 같은 경우 보면요. 거기에서 글자 하나만 바꿔버리면 다른 게임이 돼버려요. 재산권이 그렇게 돼요. 예, 법령이. 해외 가면 더 심하죠. 그냥 베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불안한 환경에서 어떻게,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고용했는데 현지 직원하고 이게 어쨌든 불편해졌어. 이게 내보내야 되겠어. 그럼 내보내면 얘가 그 나라의 노동청에 그냥 고발해버려.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받더라도 그 직원이 잘못해서 해고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 법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가요.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가요. 아니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든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예. 물리적 기반 시설의 미비라는 거는 이 행사 주관하시는 지금 저기 우리 캠프의 이철용 목사님이 맨날 페북에 올리는 게 그거예요. 갑자기 전기가 나갔는데 본인이 전기 공사하고 있어. 예. 도전기가 고장났는데 가서 좀 고치고 있고 시장 가서 부품 구해오고 한국이면은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 관련 업체에 가가지고. 근데 모든 걸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프라가 없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당 하나 차리는데, 그러면 나는 어쨌든 업체 다 시켜놓고 내부공사까지 다 끝나가지고 가서 그냥 김밥만 만들면 되는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간판도 내가 달아야 되고, 간판도 내가 만들어야 돼. 다는 것도 내가 하고, 예. 전단지도 내가 다 해가지고 편집해서 다 해야 되고, 책상도 내가 다 조립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재료도 내가 다 사와야 되고, 이거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수입할 때 드러나는데 이제 공정무역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 물건들을 그럼 그 나라의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들을 한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판다.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어쨌든 저 국제개발 분야의 이 사회적 기업들은 공정무역이 주도한 거 있거든요. 맨 처음 시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건 실제로 보면은 매번 컨테이너로 현지의 물건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마다 컨테이너를 열어보면은 매번 품질이 달라. 이번 원두하고 지난번 원두하고 달라. 예. 이번 지금 수공예품하고 지난번 수 달라요, 이게. 그런데 이런 물건이 시장에 들어가면요. 고객들은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회사를 믿지 않아요. 초반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과정들을 다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퀄리티 컨트롤, 예, 품질 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할 때 가장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그 나라 불쌍해가지고 그 나라 지역 마을 사람들, 농부들, 소농들 불쌍하니까 이분들을 잘 직업 훈련, 뭐 기술도 전해주고 시킨 다음에 그들이 물건을 만들게 하고 한국으로 수입해서 내가 한국에서 뿌리고 뭐 팔면 되지. 이런 모델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일단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 물건 가져와도 아무리 품질이 좋은 물건이라도 파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걸 전제는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아까 컨테이너 올 때마다 되게 물건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훌륭한 물건, 한국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 품질까지 딱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과 돈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예. 이거는 보통 이 정도 하려면 한국에서 하면요. 지금 저희 코이카가 하는 사회연대 경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짧게 3년, 길게 한 10년 해가지고 한 10억씩 넣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렇게 쬐그만 저기 수공예품 하나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 나올까 말까 그것도. 예. 근데 여러분 시장 너무 마음이 착하시니까 지금 당장 여기 예술가들이 너무 가난하고 못 사네.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린 거 그냥 사와서 해. 예. 안 팔려 이게. 우리 시장 요구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그럼 수준 높여나? 그럼 굉장히 공부시켜야 돼. 그 돈 누가 되는데요? 예. 아무도 못해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거 이 분야 그래서 국제개발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하게 됐을 때 나름대로 그것만의 어쨌든 나름대로 경험이나 규칙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철용 목사님처럼 평생 가가지고 뼈를 묻을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예. 그냥 그 나라에서 훌륭한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가능성 있는 친구들,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역량이 뛰어 이런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수입하고 잘 팔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그 유통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어려운 친구들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순서가 사실 현실적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가치 문제 때문에 난 국제 개발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친구들을 자꾸 어떻게 끌어올리려니까 시간, 돈 전체가 안 맞는 건데 금융 서비스 이용자 이건 뭐 쉽게 쉬운 건데요. 여러분이 해외 나가가지고 신용카드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계좌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대출까지 한다 그 나라에서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든 해외에 가는 사회적 경제의 돈들은 한국에서 다 공급해요 이게. 한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따오든 유엔에서 따오든 해야 예. 그 나라에서 돈을 들려가지고 돌린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리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왜 너무 비영리적인 마인드에 있는 사람은 뭐 공모사업 따가지고 그 돈만큼 딱 한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비즈니스는 그 성격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돈이 계속 돌아야 돼. 계속 돌아가지고 그게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돈이 흐른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비즈니스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비영리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색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분야 하려면 마인드셋이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영리와 비영리 마인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덕순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비영리 마인드다 보니까 이거를 영리 마인드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제가 불교 신자인데 이거는 석가모니가 6년간 고행해가지고 해탈을 얻는 깨달음을 얻는 그 수준의 고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영리마인드 넘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기전인 거예요. 장기전이고 딴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국제개발의 사회적 경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돛 닦는 수준으로 계속 영리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셔야 되고 완전 열린 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 바꾸고 시장 이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만 바꾸면 돼. 예. 여러분 자신만 바꾸면은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인데 실제 제가 겪어봤던 사례인 거예요. 저희가 보낸 어떤 활동가가 현장에서 가가지고 양계 사업을 하겠대. 마을 사람들하고 뭐 이거 아기자기 와서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돈. 네.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교육으로 접근하고 보건으로 접근하고 심지어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예술로 접근하고 별의별로 스포츠로 접근하고 다 접근해봐도 결국에 그 마을에서 계속 살다가 정말 하려면 마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건 돈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돈일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업으로 전형적인 소득 증대 사업으로 예, 또는 경제 사업을 손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 마을의 그 지역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느낄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이 급하니까 그거부터 하려고 그러지. 그럼 보통 제일 많이 건드는 게 이 양계 사업하고 저 미신, 예, 뭐라 그래, 양재나, 미신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재봉, 예. 이런 것들은, 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미신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재단하는 거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한 20년 전에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였죠, 이제. 이 나라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제 미싱들을 후원받아가지고 많이 사오고 강사도 그 동네에서 뛰어난 도시에서 모셔와가지고 우리 동네의 그 가난한 여자분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이제 재봉틀 교육을 다 시켰죠. 네, 이것저것 다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그렇게 수료하면 나가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사업을 하나 장사를 하나? 아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아무도 재봉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럴 돈이 없어. 그냥 기술만 배운 거지.
만약에 이게 자체 이거는 여기까지 그냥 직업 훈련일 뿐이야. 막 이름은 할 때 후원금 받을 때 소득 증대 사업이나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다 후원받아 지봉투 해놨어. 예. 그렇지만은 직업 교육만 시킨 거고 그 뒤로 벌어지는 이게 이 받은 역량 자체가 시장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자기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가가지고 재봉틀 가지고 사업하려면 최소한 어쨌든 자기 재봉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빌릴 수 있든지.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자본은 누가 가지고 있나? 어차피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 가서 교육시켜 놨으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빌렸어. 우리가 빌려줄 수 있어.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걸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빌려가지고 나가는데, 그럼 그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돼 있거나 이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는 수준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나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나라의 재단사들은 전부 다 남자더라고, 남자. 예. 재단하는 직업을 다 남자가 하는 직업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마을에서 다 여자를 양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 집에서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이거 뭐 바느질과 미싱질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 그 비즈니스로 원래 기획대로는 돼서 안 됐던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 바보들도 아니었을 텐데 왜 그런 거였던가? 왜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초보적인 실수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런 관점의 차이인 건데 결국에는 비즈니스의 관점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 막 이런 소득증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의 비즈니스 활동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요. 스몰 비즈니스라고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건데 예. 그 비즈니스의 맥락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늘상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소득증대 사업이라는 거 계획서 짜가지고 어쨌든 사업 따면은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딱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그 사람들 몫인 거고 좋은 사례 있으면 누구는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네. 예. 그럼 그게 되게 좋은 사례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의도한 바도 된 게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된 것뿐인 건데 그냥 우리가 의도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결과 공선을 조작하는 것뿐입니다. 예. 안 그러면 저는 지금 뭐 돼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그 뒤에 자본 문제에서부터 등등 뭐 시장 문제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말이 소득증대 사업이었지 그 뒷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그런 관점 본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떠 있는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양계 사업, 양계 사업을 얘기했어. 왼쪽 거 보세요, 왼쪽 거.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활동가가 본부에 설득하려고 한 건 주민 수요 있어요. 자본도 적어요. 결과가 즉각적이야. 그냥 돈만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응. 왜? 닭은 다 기를 수 있으니까 누구나. 심지어 연마을의 성공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협동해서 이렇게 딱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주민 활동가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그중에 아마 이해 안 되는 협동에 대한 이상일 텐데요. 특이하게 한국 사람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해외 나가면은 가난한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협동농장 같은 거 만들려고 그래요. 협동농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마을 사람들 가서 공동으로 노동을 하는 거야. 공동 노동하면은 그래서 공동의 소득이 나와요. 그 공동의 소득을 위해서 마을에 길도 닦고 학교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한국적인 생각인 겁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과연 우리는 그런 방식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 돈 안 받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공짜로 일하라고 일하겠어요? 심지어는 직업훈련 받을 때도 한국에서 직업훈련 받을 때도 그 직업훈련 받는 시간 동안에 생계를 못하기 때문에 훈련 수당을 주거든요. 훈련 수당 주는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 유독 해외 나가면 가난한 마을 가면은 야 와가지고 다 공동으로 마을을 위해서 다 공짜로 일하자. 예, 자원봉사라 그러고요. 직업훈련 해줄 테니까 너희가 생계 희생하고 오라 그럽니다. 돈 달라 그러면 되게 싫어요. 아니 우리 교육과 시켜주는데 왜 우리가 너희가 돈을 줘야 돼? 그런데 한국에선 돈을 줘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살 때하고 외국에 살 때 굉장히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경제 사업만 걸리게 되면. 그게 협동에 대한 이상들인 거고요. 근데 그런 건데, 보통은 사업 계획을 왼쪽 걸로만 짜는데 실제 걸리는 건 다 오른쪽인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로 정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다 걸리거든요. 예. 오늘 뭐 양계 사업 설명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다 걸리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또 저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왼쪽 것만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근데 비영리 사업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코이카에서 돈 받았는데 그거 실패했다고 써면 어떻게 다음에 떨어지지. 예. 그리고 개인 기부금 받았어. 거기다가 절대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특이하게도요, 굉장히 많은 거의 200개, 보이는 것만 한 200개 이상의 개발 NGO들이 있는데, 어떠한 개발 NGO도 자기 사업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 NGO 역사가 한 30년 되거든요, 민간에. 웃기는 게요, 그 30년 동안 그 수많은 개발 NGO들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역량인 거예요. 우리나라 개발 엔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실패를 안 한 거냐. 실패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뿐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구분하고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잘했냐 못했냐 이 기준이 있을 때 있는데 이거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실제 제도들이 있는데 제도들 그러니까 코이카에 지원받으면 이거 하게 되면은 이거 코이카 기준이에요. 예. 실제로 이 기준대로 지금 캠프의 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기준으로 평가됐더라고요.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OECD에 뭐 등등등 그 기준에다가 몇 가지 더 붙이는 거고, 이건 전세적으로 통용되는 거니까 원래는 전형적인 국제개발 사업에서 쓰는 이제 지표 기준들인 건데, 뭐 이건 이거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국제개발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사회적 경제인데 경제자가 비즈니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형적인 우리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글로벌 국제개발 상관없이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이런 지표를 써요. 근데 이게 지금 비영리 하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실 생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소셜 벤처 한다면은 앞에 있는 지표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돈 준 사람이 코익하니까 앞에 거로 가요, 이게. 아까 보여줬던 걸로 하는 거고. 현실은 이거하고 더 같고,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되게 생소한 게,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중간에 보면은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이런 게 있어요.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이게 지켜져야 돼. 지표로서 나와 있어. 이 얘기 뭐냐? 비영리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캠프에 직원들이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럼 캠프가 만드는 재무적 성과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이런 적절성 다 중요해. 그런데 캠프는 되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거지. 또 캠프는 여기에서 근로자 임금 수준이나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이거지. 이게 소셜 벤처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부적인. 그냥 벤처면은 이것도 뺄 거야. 뺄 건데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상 객관적인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한국 개발 NGO 중에 또는 그걸 지원하고 있는 후원자나 그런 배분 기관들 중에서 그 조직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돼 있는지 그거를 그 단체의 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지표로 보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냥 현장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것 따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바로 위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이런 지표도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단체만 잘하는 건 전혀 아닌 거야 이게. 예. 왜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는 거기 때문에 그일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 DNA로 좀 깔려 있는 방식인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의 많은 사업들은 비영리 기반의 사업들은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예, 월드비전만 어린이집만 둘이 같이 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만 잘하면 되는 거고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개발 NGO 분야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이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또는 그걸 위해서 또 얘기할 수 있어도 그걸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단체, 예. 또는 그거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를 거의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기 바빠 이게. 또 뭐 이 기회가 있으면 다 자기 그래서 제일 많이 비판받는 게 뭐냐면은 그 큰 단체들이 작은 공모 사업까지 와가지고 싹쓸이 하는 거. 이러면서 골목 상권 침해하는 이런 건데 이런 건 여기 다 어긋나는 거거든. 반대로 가는 건데. 그다음에 또뭐 고용 창출, 뭐 노동성 같은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기업의 혁신성 자체. 근데 비영님 뭐 혁신성 뭐 그런 거 별로 따지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짠 계획서가 가장 정답을 생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 기준, 뒤에 기준이 전부 다 글로벌 소셜 벤처 양쪽에 다 필요한 건데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는 국제기업 사람들은 지금 앞에 것만 주로 생각해왔던 거고 이제 뒤에 것까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좀 지향해 볼 만한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성공일까? 무엇이 성공일까 그러는 건데요. 이건 뭐 제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뭐 넌 대체 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건데 뒷부분은 좀 개인적인 의견들이 될 텐데 경험상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다가 글로벌 서치먼트가 대박이 났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필리핀의 우리 조부영 그때 좀 대표가 되셨어. 대표가 됐어. 우리 조부영 대표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요 10년 전에 그때 우리 이철용 목사님이 도와주시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김동원 저쪽 대표님이 막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거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선택해준 고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도 이 직원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단계들은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의 계단인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영리한 분들은 이런 거지. 만약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성공해 왔는데 어떤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와 가지고 취재를 해요. 사회적 기업 매거진이 와서 취재. "어떻게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그 영리하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그 뭐 소셜 미션 우리 이러한 소셜 미션들이 수많은 뭐 감동을 이렇게 그런 거예요 얘기한 거고. 저기 어디 벤처 분야의 그 잡지에서 와서 인터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게 비즈니스 막 얘기하는 거지. 시장 얘기하는 거. 근데 본질은 뭐겠습니까 이제. 어. 그래서 사실 그 본질은 성공이 뭔지 아닌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사실은. 예. 시장이 평가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나는 거고 한 번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졌는데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끝난 건가? 그러고 다음 두 번째 창업, 세 번째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첫 번째 창업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에서. 예. 실패하는데 실패해서 다음번 창업을 했을 때 앞에 실패한 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다음번 창업이 성공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본을 따라가 실패나 성공이 달라지는 거고 그 인생들을 쭉 봤을 때 사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그거 근데 이거는요 이 성공의 기준뿐만 아니고 과연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 또 사회적 경제조직이냐 아니냐 예. 이런 개념마저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너는 사회적 기업이고 너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야. 정부가 정해 놓은 거 우리나라 정도만 하는 겁니다." 해외에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라더라도 내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만 유계하게 해 가지고 "아이 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면 정부가 인정해 줘." 이런 건데 그럼 중요한 거는 소셜 미션을 할 때 그 소셜 미션도 진짜 소셜인지 아닌지 외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이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소셜을 또 소셜 미션을 예 사회적 가치를 무엇이 성공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뭐 이게 사회적 기업 분야 이용하다가 비영리 분야 이동하다가 벤처 분야 이용하다가 하는데 쭉 가면은 본인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뒤통수 때리고 나가는 거 하더라도. 자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 과연 없는 걸까 하는데 애매해요 이제. 저희가 심사를 되게 많이 해 보면은 심사위원이 왜 여러 명일까? 점수표 있습니다 점수표. 이거 사회적 경제 연대 사업도 그렇고 하기 뭐 사업들이 점수표 있는데 그럼 이제 요거 사업의 실현성 몇 점, 소셜 미션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발표는 5 분에 10 분밖에 안 해. 그럼 심사위원들 5 분, 10분 듣고서 그 점수를 다 매길까? 그럼 그 질문 숫자만큼 다 지금 실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본 적도 없을 거잖아요. 예. 질문을 몇 개 안 하고 점수는 다 적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감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때려 가지고 대충 얘는 한 70점 정도 줘야 돼. 그럼 나머지 10점 가지고서 보고 이걸 나눌 수밖에 없어요 감으로 때리면. 사실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객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 명이 하면 여러 명이. 예. 여러 명이 100여 개 사람 여러 명이 각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자색하다 보면 이 평균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가 사람일까처럼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분야를 하게 됐을 때 제대로 된 평가는 아까 본인 스스로 알게 되든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요. 아주 고약한 건 뭐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아마 재무적으로 성공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이게 또 조직이 많이 커지게 돼. 그런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한국에서는 이 토양이 척박해 가지고 다 성공했다고 봐줄 겁니다. 중간에 계속 무시하던 사람도 여러분들이 재무적으로 성과를 올려버리면은 그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성공했다." 그럴 거예요 이게. 이게 현실의 한국 현실인 건데요.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 전에 여러분이 생각의 중심이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해하고 하는 걸까?' 했을 때 보통 이제 있어요. 이게 우주의 절반 여러분이 제 사업 계획을 짤 때 내는 그 어쨌든 그 방향들, 미션들, 가치들 이런 거 보면요. 지구를 다 구하겠대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불쌍한 애들을 다 없애겠어요. 예 굶어 죽는 사람 다 없게 하는 거고. 근데 그런 훌륭한 목표에 인류에 기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목표들은 기존에는 뭐 이게 큰 비영리만 있을 때 문제가 아니었는데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런 큰 목적을 이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어. 아이들이 굶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굶게 하지 않은 방법은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을 굶게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해요.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솔루션이 있으면은 이거에 맞는 솔루션을 잘 생각해 보는 게 낫습니다. 딱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모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어쨌든 뭐 이렇게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차곡차곡 정리한다. 보통 요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많은 부분들은 다 덜어내는 거예요. 계속 빼버려야 돼. 그지? 빼고 남은 거. 그거에 집중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는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국제 개발 안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하지. 예, 오늘 수업 듣고 다음부터 수업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맨 처음 얘기한 대로 그냥 비영리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글로벌 생각할 국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만 하든지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한 건데 왜 이게 어려운 거냐면은 양쪽 두 개를 합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를 합쳐가지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만나는 국제 개발의 현장의 문제라는 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게 그럼 이렇게 교육 문제 예를 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문제들을 재구성한 겁니다. 예, 재구성했는데. 자, 첫 줄부터 볼게요. 예, 학교 선생님이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애들이,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돈을 수업료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실제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 봐갖고, 그래서 돈 내내만 그날 학교 안에 집어넣는 거야. 왜냐면 교사의 급여들이 워낙 낮은 수준이고 대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돈을 벌어버리는 거죠, 이제. 자, 뭐 어쨌든 돈 낸 애들은 어쨌든 들어가서 교실에 앉아요. 근데 수업이 시작됐어. 근데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돈 받은 선생은 가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제 책 보고 제 스마트폰 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버려요. 그럼 교육이 안 된 거잖아. 그리고 이 방식이니까 출석률에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또 그 선생님마저도 사실은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야. 교사에 이렇게 불분명한. 그래서 이제 따지러 갔어요.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상황이 화가 나니까 그 지방교육청에 따지러 갔어.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방교육청에 갔는데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까 그 학교 선생님이 삼촌이야. 예, 친척이야. 그럼 말이 안 통하겠죠. 이게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지역 유지한테 가요. 학부모들이. 그런데 그 지역 유지는 예, 예. 지역 유지는 아까 그 학교 선생님의 형이야. 그러면 그 형이 자기 동생 편 들지 지원을. 거기에다가 우리의 주민 학부모들은 다 그 지역 유지의 소장농으로 일해. 그러니까 국제개발에서 만나는 그 지역의 현실이라는 건 사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이. 연관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비영리 단체가 들어가서, 여기 딱 보니까 이게 학교가 부족하네? 학교를 딱 지어주면은 교육 상황이 나아질까?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지어달라 그래. 공짜니까. 한국에도 누가 갑자기 부자가 와가지고요, 막 지어준다 그러면은 학교가 충분해도 공짜인데 어차피 그냥 하라 그러지. 그냥 가라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요에 기반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도와준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게 막 만들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요 동네에서 학교를 짓는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교사의 역량만 강화시킨다고 될까?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짧게 현장을 본다거나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우리는 주로 뭘 하든 간에 우리는 교육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는 학교 지어주는 걸 하고 싶어. 요 관점을 가지고 현장에 딱 들어가야 되면 딱 그거밖에 안 보이고 다른 문제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뭘 했는데 실제 그 지역 사회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지은 학교가 돌아가는 것 뿐인 거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말라리아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말라리아 문제도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저 사회적 기업 방식도 그 사례가 있었죠. 저기 굉장히 어쨌든 이 내구성이 좋은 저 모기장을 나눠주는 건데 그 모기장을 다 나눴어. 막 10만 개씩 나눠줬어. 근데 실제로 말라리아가 변하냐? 변하기 위해서는 그 말라리아 발병률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그물을 가지고 저기 바다나 호수에 가가지고 그물로 쓰지 않고 온전히 원래 목적대로 모기장으로 써요. 모기장 용도로 써야 돼요. 근데 실제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 예, 정작 그 지원받은 모기장 호수에 가가지고 꼭 물고기 잡을 때 쓰고 본인들은 옛날 자던 그대로 자는 거죠. 거기에다 이거 없애려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서식지를 파괴해버려야 돼요. 서식지를 부숴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라리아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비영리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 교육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 사회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이게 당당 분명히 있어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지역 조직 할 일이 있고 등등. 그러면 이게 뭐냐면
SDG에도 나오잖아요. 그 파트너십. 예,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을 각자들이 하지 못하면은 오로지 비영리들이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하면은 다 되겠냐? 아니면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딱 맞물려 있어야 돼요. 정부는 정부의 역할도 또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사회적 기업 방식의 문제는 아까처럼 넓은 미션을 가지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국제 개발 하다 보면요. 비영리 방식 하다 보면은 종합적 지역 개발로 갈 수밖에 없어. 예. 가가지고 열심히 학교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들이 자꾸 말라리에 걸려 학교에 못 나와요. 아, 그럼 또 말라리도 건드려야겠네 해가지고 그 사업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 나중에 보면은 뭐 마을의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돼. 종합적 집계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그런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접근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회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임팩트를 내면 정확히 해가지고, 그 우리 말라리아만 다룰 거야. 그 말라리아 요 중에서 소독 사업만 다루든지, 아니면 인식 교육만 다루든지, 저 모기장만 다루든지, 예, 주거 공간 개선만 다루든지, 뭐 서식 파괴만 다루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훨씬 더 이제 하고 또는 한 기관이 이제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제 괜찮은 예, 나름대로의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시간은 다 됐는데 이미 너무 넘었는데 어디까지? 예,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몇 가 좀 보고서요. 핵심적인 게 또 있을까? 보고서 정리할. 자,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넘어갈게요. 예. 핵심은 요겁니다. 사업계획은 비영리 방식에 있어가지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사업계획서 만들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얼마를 지원하고 또 우리끼리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업인데 이 비즈니스 방식에서는 달라요. 사업계획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나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뭔가 멘토링 같은 걸 한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도 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정말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거죠. 어. 페이퍼는 다른 사람이 써줄 수도 있어. 심지어 선수 대신 써주는 사람 돈 주면 써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독 실제 업무 역량은 안 되는데 페이퍼만 잘 쓰는 사람도 있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지고 온 본인의 사업 계획을 진짜 본인이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는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 역량인 거거든. 근데 이게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소셜 벤처가 아니고 일반 벤처에서도 사람들이 회사가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서류 받을 거 다 받긴 하지만 그 서류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인 거야,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있어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데 보면은 맨 처음 써야 되는 게 소셜 미션이 있고요. 두 번째 쓰는 게 보통 사회적 기업가에 대해서 쓰라고 그래요. 그 개인에 대해서 쓰라고 그래요. 이런 거 비영리 방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코이카에 사업 내는데 이 작성하고 있는 우리 프라믹스의 팀장의 개인사를 거기다 적어놔요. 네.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국제개발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등등 어떤 맥락에서 이런 걸 준비해 이런 거 적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다른 거야. 이 접근 방식. 오히려 비즈니스가 더 인간적인 거야. 오히려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 근데 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 비영리도 힘든 게인데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힘든데 그 힘듦이 뭔 차이가 있냐면은 비즈니스를 하다 아니 비영리 하다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은 월급쟁일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만두면 돼요. 여기 그만두고 다른 단체 가면 돼. 잠깐 쉴 수도 있어. 그 단체는 그냥 가는 거야, 이제. 근데 비즈니스는요, 하다가 힘들잖아.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밖에 없어, 망하는 거. 예. 근데 비즈니스는, 아니, 비영리는 하다가 망해가지고 조직이 해산하진 않아요. 그냥 쭉 가는 거지. 근데 회사는 망하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부담감이라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는 항상 있는데 그 위기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안을 찾던 피봇을 하던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분야에 좀 관심 있어서 들어왔을 텐데 이 분야를 진짜 하시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딱 집었을 때 내가 그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꽂힌 게 있어요, 꽂힌 게. 예.
꽂힌 게 없으면은 비즈니스로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당사자들이 많이 잘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야. 내가 부모인 거예요. 우리 당사자는 우리 아이가 장애인인 거 당사자고 나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당사자성. 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해. 절대 포기 못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방식을 바꾸는 하나 있더라도.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나중에 성공으로 가는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데, 그럼 그러지 않고서 인류애로 해가지고, 아, 저기 갔는데 저기에 우리 어부들이 굉장히 불쌍한 것 같아. 도와주고 싶어. 요 정도의 인류애적인 마음으로는 비즈니스가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나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플랜은 이거 뭐 인터넷, 아니, 온라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데 왼쪽이 비영리에서 되게 미덕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 끊임없이 사업 변경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오른쪽 게 정상이란 것, 비즈니스 하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마인드가 그걸 바꾸기 쉽진 않는 거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분야를 많이 관심 쓰게 된 게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기관장들, 이렇게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좀 모금이 힘들어.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좀 이렇게 수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요. 그럼 사회적 기업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실제 사회적 기업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막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 그 사회적 기업 하지 말고 그냥 기업하시면 돼요. 기업. 예. 정말 돈 될 만한 기업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기부하게 하는 게 낫지. 해외는 좀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 책임 기업은 좀 다른 개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돈은 그냥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거기에 수익이 어쨌든 공익적에 쓰이는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자꾸 소셜 벤처라고 그러니까 벤처를 생각하는데 벤처면은 이렇게 J컵을 굴리고 올라가야 돼. 쭉 위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질 못해요. 사회적 기업 자체는 그 시장, 목표로 하는 그 시장이 일부러 경영의 세계는 한계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시장이야. 실패한 시장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 태반의 기업들은 완만하게 성장하더라도 완만하게 성장하는 편인 거예요. 근데 욕심이 그게 아니고 욕심이 나는 와서 가지고 대박 낼 거야 이러는데 유니콘이 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야. 예. 유니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구조가 유니콘이 될 수 없는 구조고요. 유별나 예외적인 사례들이 유니콘으로 쭉 가는 거고 우리는 차라리 완만하게 성장하는 걸 보고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재무적인 성과를 유니콘처럼 쫙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의 비즈니스로서 만들어낸 사회적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이컵을 그릴 수 있어. 짧은 시간이라도. 다른 우리가 쬐그만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 일으키는 거는 임팩트 측면에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재무적 성과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하더라도. 재무적 성과는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지속 가능한 재무 구조를 만들려는 게 목표예요. 지속 가능한 재무 구조.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닌 거고, 예. 그걸 만들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임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한테는 다 이거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성장인 거야, 성장인 거야. 중요한 건 우리의 미션이 달성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또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한 가지 방식다 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라면 끓이는 거 같은 경우는 이 단순계라 그래가지고 봉지에 라면 끓이는 법 나와 있어요. 라면 한 번도 안 끓여본 사람들더라도 그 설명서 읽으면은 대충 라면이 나와. 그리고 이제 복합계라는 건데요. 이제 우주에서 쏘아올리는 건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예요. 이거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의 영역인데 이러려면은 이거에 대한 매뉴얼부터 설계는 다 있잖아요. 특이한 게 이 과학의 영역은 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른 데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복합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과학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떠냐? 우리 비즈니스는 어떠냐? 이런 겁니다, 이제. 애 키울 때, 예, 모든 엄마가 다 박사님이야. 노선이 다 달라요, 이게. 그리고 이게 1개월 때, 2개월 때, 3개월 때, 이 지식들이 다 달라요, 이게. 그리고 또 열심히 그랬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대로 크지 않아. 크고 보니까. 전혀 말 안 듣는 애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게 우정의 문제나 애정의 문제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애정 문제 조언을 제일 잘 해주는 사람이 정작 연애는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를 복잡계. 전문용어 복잡계. 복합이 아닌 복잡계. 그러니까 일정의 경향성은 있을 수 있더라도 이 구조라는 게 딱 A로면 B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근대적인 저희 국제기반 협력 같은 경우는 복합계예요.
A를 투입하면은 B가 나와야 돼. 이게 미덕인 거야. 나머지는 다 변수인 거고. 근데 불행하게도 비즈니스나 또 우리 인생은 오히려 그게 아니고 복잡하게 갔다 와가지고 A를 넣는다 그러면 A, B가 나오는 법이 없어. 이게 어떻게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들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비영리하듯이 이제 이 비즈니스를 다루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설명해야겠고요. 자, 요거 킥스타트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에요. 여기서 마인드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자기네들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만한 임팩트를 일으켰다 이건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임팩트 전에 이 사람들이 깔린 생각인 건데 무상원조로 200만 불을 지역에 투입했을 때하고 우리 킥스타트라는 우리의 단체에 지원했을 때 맨 밑에 보면 1인당 빈곤 퇴치 비용은 193불 대 65불이다. 우리가 3분의 1로 굉장히 그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네 홈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에서 지워버렸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과정들이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네들은. 설명이 가능한데, 근데 이런 방식이 가능하게 되는데, 요거, 그들의 철학인 거야. 그들의 철학, 단양인 건데,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보세요. 1번 같은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 거야. 피해자가 아니고 그냥 주체인 거야, 이제. 오히려 이런 얘기들은 주로 이 비영리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거고. 그러니까 왜 비영리에서는 그동안에 말은 안 그렇게 해도 실제로 피해자처럼 대하고 있는 거지. 그냥 가난하고 무력하고 없는 사람인 거야, 이제. 그리고 2번이 특이한 건데 2번은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을 버는 거래.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 지금 이제 뭔가 뭐 사회적 가치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봐도 결국 그 사람들 다 돈 버는 거 원하는 거고요. 3번처럼 그 돈도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해서 공동노동해가지고 공동의 부를 이루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가 돈 버는 거가 관심이 있던 거지. 개인적 부의 축적을 바라는 거지. 어. 이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맞다는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이런 정신을 기반해 가지고 그에 맞는 아이템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관찰했던 그 사람들, 우리의 고객, 이 사람들이 생산자 그룹이 되는 건데 우리가 만나는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이 현지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양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도 뭐 다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이나 문화나 그 산업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들은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근데 뭐 9번 보세요. 9번. 예. 이거 해가 중산층 만들면 민주주의가 온대. 우리는 뭐 이렇게 지금 뭐 평화 뭐 저기 뭐 인권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냥 이 단체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물건 만들어서 많이 팔면은 민주주의는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쭉 해서 맥락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동안의 관점들을 그러니까 여기 소셜 비즈니스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워가지고 본인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열게 만들거나 바꾸거나 전환하는 이 작업이 없으면은 나머지 실제 현장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엄청나게 좀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실제 하시게 되면은 MH 정신입니다. MH 정신.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 이 비즈니스에서 맨 땅에 헤딩 MH 정신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해수 선생님 얘기했던 존버 정신. 버틴다. 이게 사실 그런 거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비영리 되게 비판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사회적 기업 방식하면서 요거를 좀 더 이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영리 하는 거지. 요거는 잘 못하는 비영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못해서 비판하는 거고. 아니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역할들이 있어. 역할들이 있고 좋은 비영리가 있고 굉장히 전문적인 어쨌든 돼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또 결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조직 이 양쪽 다 포괄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대에서는 영리나 비영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누가 더 성과를 내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오로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맨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식이 물고기를 주는 거에서부터 막는 법 알려주는 것부터 산업혁신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이거 강의지만은 사회적 기업 방식 받치지 말고요. 일단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과 적합한 방식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배운 거나 알고 있는 거에 갇히지 않고서 열린 태도로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오로지 문제 해결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마인드 단어인데 특히 영리하시는 분들, 아니 비영리하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 꽤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 번역하면 한국말로 교환하면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을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그거 된 거고 이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비영리 활동가들 꽤 많은데 내용으로 그냥 번역하면은 비즈니스 마인드의 내용적 번역은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현실 감각 이걸로 봐야 돼요. 내용을. 비즈니스 마인드의 핵심이라는 거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현실 감각이라는 거는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장사치 마인드를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쨌든 현실 감각을 알려주겠다는 그 내용적 의미인 거죠, 이제. 근데 이 같은 단어 가지고도 지금 서로가 오해가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서 그러한 능력, 역량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게 된다는 거는 예,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한정된 게 아니고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뛰어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될 그런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보통은 이제 좋은만 공익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런 수업에도 들어올 텐데 그리고 좀 비영리 좀 경도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영리 분야에 대한 경험들이나 또는 사회적 통해 가지고 이 영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어쨌든 만약 그 비즈니스 마인드, 문제 해결 능력, 현실 감각을 많이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박봉이에요. 이 NGO 활동가들이 본인의 지속 가능한 생계가 안 돼요. 본인도 지속 가능한 생계 안 되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네. 한국에 있으면 재테크도 못해 본인들. 현금 그러니까 실물 경제 개념이 없어. 근데 가가지고 소득증대 사업하고 사회적 경제 사업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비영리 사회적 경제 같이 가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소득승리나 사회적 이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나야 나. 어. 내가 그런 거 알아야 뭐 잘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요. 그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의 고통으로 연결이 돼요. 그냥 다 전환돼 버려요 이게. 우리들은 힘들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방식의 접근들로서 한번 의미를 가지고서 마인드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필요한 리퀘어먼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그냥 좀 수월하게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영리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사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 혹시라도 공식적인 인증을 받고 바뀌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사업적 가치, 뭐 수익 내는 그 모델 말고 돈을 벌어서 그 수익을 공유하는 그러한 본인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오늘 설명하는 와중에 워낙 빨리 얘기해서 이게 지나갈 수 있는데 공식적인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나 미얀마에 아예 그 개념은 없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나 사회적 기업인지 아닌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었다가 인증받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받거든요, 인증은. 왜냐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 하고 사회적 기업 받아봐야 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아무도 제가 지금 사회적 목적을 실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 가지고 B2G 해가지고 이제 정부의 어쨌든 지원이 많이 필요한 이런 업종이 있거든요.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려니까 이제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을 때 도움받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업종마다 좀 많이 다른 편이거든요. 다만 현재 지금 해외에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는요. 지금 사회적 기업 이 분야를 지금 굉장히 누르고 있거든요. NGO만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 누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소셜매체 부분은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도 자체를.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인증도 안 해주고, 예. 그 지금 정부에서의 어쨌든 그 지향이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한국에 사는 거면은 이제 그런 법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맥락에서 본인들이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해외에 사는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 상관이 없는데 또는 한국에 있는 뭐 코이카 같은 데 지원을 받고 싶다면은 또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 어떤 뭐 주식회사나 유형회사 이런 법인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의 고객들이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고객들이 어떠한 형태의 법인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형태의 자격 조건을 더 선호하는지 이거에 따라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좀 크게 제대로 하는 데는요. 결국에는 영리와 비영리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냥 이게 딱 사회적 기업 법인 자체가 매출도 올리고 저기 뭐 기부도 다 받고 왔으면 좋은데 기재부 입장은 이건 특혜다 해가지고 안 들어주는 거고 외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환경 분리하죠. 분리해가지고 그럼 비영리는 수익성을 전혀 못하게
그러니까 수익성만 전문으로 한 회사를 만드는 거고 어쨌든 기부를 이렇게 옮기는 식으로. 나라마다 좀 이게 상황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거는 지금 어디에서 소스를 가져오냐, 그 소스를 가지고 올 때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인데 우리가 그걸 과연 맞추면서까지 할 거냐. 요런 맥락에 보는 거고 사회적 기업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결정한 스스로. 내가 나가서 사회적 기업이냐 얘기하는 거고 굳이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그래도 좀 평균적인 거 맞출 수 있지 않겠냐 하면은 이런 건 사회적 기업이고 이거 아니지 않겠냐 하는데 나라마다 좀 굉장히 많이 다른 편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2시간이나 제 앞으로 뒤에 할 시간들에서도 이런 개념적인 문제들은 계속 다룰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념들, 평균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요. 본인은 철저히 영리해요, 이게. 사회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나 사회적이야. 예를 들어 이게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있어요. 마이크로 보험들. 예, 지금의 보험은 너무 비싸고요. 너무 이 거품이 있어가지고 우리 서민들도 특히나 저개발 국가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적은 액수로 내면서 나름대로 보장 범위 넓힐 수 있는 마이크로 인슈런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은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예. 그냥 자기는 그쪽에 전문가인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하면은 이게 시장 확대되고 굉장히 도움도 되겠네. 예. 제가 보기엔 소셜벤처인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표준적인 그 기준을 정해놔도 사실상 중요한 거는 그 기업가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에 따라 그리고 규정했는데 내가 한국에 있는 자원을 쓰고 싶다 그럼 그 나라 인증들 그럼 미국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럼 또 미국에서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프라미스를 어쨌든 재정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컨텐츠를 정비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뭔가 좀 어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게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사회혁신 조직인 거고 특정 분야에서 임팩트 빵 내는 이런 거야. 어. 그거에 맞게 굉장히 혁신, 모든 사업 쳐내고 딱 하나만 남겨놓고 칼같이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제도가 필요 없어요, 이게. 그쪽에서는 그런 제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컨텐츠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PPT 슬라이드에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는 승자는 영리기관도 비영리기관도 아니라 더 나은 성과를 올리는 조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과를 올리는 조직이 승자가 된다는 말인데 성과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과의 종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사회적 성과의 점수 비중이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영리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강조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성과라는 것의 평가 비중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평가자의 입장과 활동가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페이퍼에 보여줬던 거는 제 기준이 아니고 그 사회적경제진흥원의 기준인 거죠. 앞에 나왔던 건 코이카의 기준이었고 두 번째가 그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준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준은 그냥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평가 기준들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코이카 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동일하게 지금 나름대로 통일이 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현재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이 성과를 봤을 때 사회적 성과를 꽤 중요시하는 편인 거야, 이게. 왜냐면 뭐 그 소셜 미션이라는 게 사회적 평가를 낼 수 없으면은 사실 뭐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데 강조하는데 근데 왜 뭐 그렇게 있는데 그것만 잘 설명하면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면 그 세부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평가 부분 들어가면 그 세부 내용 지표들을 막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일단 비즈니스 마인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럼 이 사회 어쨌든 이런 소셜한 부분하고 비즈니스 부분이 있는데 비즈니스 부분이 실제에서 가장 더 커야 되냐 이 문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의 특성, 여러분의 특성인 거야. 여러분의 특성이 굉장히 비영리에 경도돼 있습니다. 경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중간을 얘기하면요. 안 와. 너 안 넘어와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즈니스를 강하게 얘기해야 여러분의 성향에선 거의 중간에 겨우겨우 와요. 요거는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노하우거든요. 예. 사람을 상대방 바꾸고 싶으면은 막 올바른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반대를 더 얘기해. 일부러 내 가치하고 다르더라도. 그래야 중간 올까 말까 하거든요. 예.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아마 제가 예측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온 많은 분들이 주로 비영리 마인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분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해봐야 생각하는. 근데 영리 분야 사람들은 제 강의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뭐 저런 강의를 왜 하냐 하는데 비영리 사람들한테 너무 또 이게 어색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일부러라도 이쪽을 강조함으로써 중간까지 올 수 있게 예. 하려는 맥락에서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 이렇게 어 성과를 내는 조직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이건 정확히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 예, 그 스콜 재단이라고 사회 혁신가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그럼 저도 동의하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리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누가 문제를 해결하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방식인지 아니면 기업적 방식인지 아니면 저 비영리 방식인지 이걸 핵심에 두고서 고민하기보다는 오로지 내가 딱 찍은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적합한 방식에 맞게 우리 조직을 바꿔내는 거. 실제로 저희 프라미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찍었어. 지금 저희가 재난을 찍었어. 재난을 찍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하는 게 어떠한 법인격이고 어떠한 조직 문화이고 어떠한 근무 형태이고 이게 나은지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은 내가 그 선택하나요? 그냥 내가 입사해 보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어. 미션도 정해져 있고, 이게 조직 문화 다 정해져 있고, 부서 다 정해져 있는데, 방식도 이미 있어. 내가 얘기한다고 바뀌진 않아, 이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대에서는 왜 그러니까 뭐 70년 이상을 국제개발을 계속 엄청난 자원 투자하는데 국제개발 분야는 계속 커지는데 문제는 과연 해결되고 있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저희 같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형식이나 역사 이거 잠깐 접어두고서 문제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요거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책으로만 봤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 제가 일했던 단체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인 거지. 막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을 실제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냥 새로운 방식, 머릿속에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해버리면 돼. 예, 해버리면 뭐 실패한다고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덤벼봐야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차피 안 해본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 이기는 방법이라기보다는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후대는 그거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걸 보고서 다음 방식을 또 만들어낼 거거든요. 앞에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은 뻔한 걸 내가 또 해야 돼요. 이제 누군가 좀 중간 다리가 필요해.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했던 실수들이나 앞에 했던 성공을 보고서 지금 좀 더 발전된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시대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것들, 기존의 비영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보고서 또 다음 세대들은 이거보다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생태계에서 이제 개발이, 그러니까 현장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개발하는, 또 우리 자신의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이 방식. 예. 그래서 이 마인드, 오늘 마인드 얘기가 많으냐고.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인 거고, 이렇게 개발력에 접근하는 방식의 마인드도 얘기하는 건데, 제가 23년째거든요, 이 국제개발만. 그러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국제개발 잘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라 그러면은, 오로지 이 마인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이 분야 딱 진입하자마자 학교에서 막 배워요. 막 배우고, 아니면 또 ODA 교육을 딱 배워. 그 순간에 안타까운 게 딱 잊혀져 버리는 거야. 그게 전부인 줄 알고서. 예, 그게 전부. 예를 들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PDM으로 합니다. PDM 하는 건데, PDM은 수많은 방식 중에 하나인 것 뿐이거든. PDM 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PDM 들어가면 개발 사업이 성공하냐고. 아무도 그런 얘기 못 해요. 그냥 하나의 도구인 것 뿐이야, 그거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표준적인 쓰인 도구이지만은 옛날에 기업들이 쓰다가 아예 안 쓰는 거. 기업들은 이상한 방식, 새로운 방식 막 만들고 있는데, 우리만 그거 받아가지고 예전에 쓰던 방식들 가지고서 그대로 해서 표준처럼 얘기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진리처럼,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건데. 이게 아닌 다른 방식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갇히는 거죠, 갇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열린 태도를 만들어 나가니 특히나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뭔가 일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사람. 갇힌 사람이 사회적 경제 분야 해봐도 한계에 부딪혀요. 예.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한계인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계속 비슷한 흐름에서 질문이 오가는 예.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음, 두 가지 질문 더 올라왔는데 두 가지 같이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철학적 기초와 기반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국제개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아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기 위한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고, 이건 제가 대답할 네.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서, 이거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시간에 뭐 정신이나 철학적 기초와 기반 어디냐면 뭐 슈페터의 무슨 이론 나오고 막 등등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아마 대해서 네. 별로 이렇게 동의하진 않는 편이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거 하나 이론으로 아마 존재하는 거고 그 뒤에 배운 네. 사람들이 그럼 내가 하는 일도 뭐 그런 사람들의 이론에 기초해서 그런 거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 강점은 오히려 저는 뭐 학술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현장 뛰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철학이 있어요. 예. 저는 제 철학적 기초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설명하면 저는 저기 불교 신자거든요. 불교 신자고 여러분 그 사회 아시는 그 법륜스님, 저희 증문즉서라는 그분한테 국제개발을 배웠어요, 저는. 근데 무슨 스님이 국제개발을 알아? 아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본인의 경험들 때문에 어렸을 때 가난한 경험과 극복했던 경험 등등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동가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탄할 정도로 왜 국제개발 한 번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저 정도의 이 통찰력을 보여줄까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저도 이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 그랬을 때 어쨌든 세계는 어쨌든 연결돼 있는 세계인 거고 여기 연결된 세계에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빵꾸가 날 수 있어요 여기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누가 외부에서 와서 꾸며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데서 메꿔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 이 연결돼서 가지고 있던 회복력 자체를 계속 이 한의학처럼 아프다고 기침하면 기침약 주고 이제 가래나면 가래약 주고 이게 아닌 거고 몸에 침을 놔가지고 몸에 어쨌든 회복력을 높이는 것처럼 전체 회복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같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서구적 방식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돈 가지고 들어가서 프로그램 돌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변할 거야. 이게 기초거든요, 이게. 이게 분리된 데카르트적 세계관인 건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불교적 세계관,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던 말던, 돈이 있던 말던, 결정권이 있던 말던, 우리 같은 외부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존재 자체로 영향을 줘버려요. 영향을 주고 역동이 바뀌어. 대표적인가 여러분들이 딱 현장에 마을에 어디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서 그 서열 관계가 있는데 그 청년이 되게 한국말을 좀 하거나 한국에 이주노도 갔다 와가지고 또는 영어가 좀 돼가지고 우리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그 마을에서 역학 관계가 바뀌어 버려요 이게. 그 친구 갑자기 힘을 갖게 돼. 밖에서 들어온 외국인과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현장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하는 순간에 변해버려 그냥 그 순간. 이거는 뭐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 건데 그랬을 때 우리는 개발 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는 이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귀한 존재인 거야.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고 누구나 다 무한한 잠재를 가진 가능성인데 개발이 되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이제 이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주체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에서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방식에서 지금 더 우리 지금 저희 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사회적 경제 사업부터 국제개발 사업까지 기본 원칙을 이번에 정한 게 이웃을 돕는 이웃을 돕는다. 모토가 그거예요. 이웃을 돕는 이웃을 돕는다.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 안에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가서 직접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돕겠다는 그들을 가서 도와주는. 그럼 그 사람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외 지부 만들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먼저 그 나라의 사회 문제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친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지원한다. 그 친구가 사회적 기업 만든다는 사회적 기업 만든다, 비영리 만든다 그러면 프로젝트당 뭐 돈이 필요한 돈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마음에서 처음 국제개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막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갇히는 순간에 뭔가 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할 거면은 여러분이 왜 해? 그냥 AI 시키지, 그냥. 국제개발 사업도. 어.
그래서 여러분의 국제개발, 예, 여러분의 어쨌든 방향성, 이걸 만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이론이나 이런 학술적인 것들은 기초나 기반을 알아두면 뭐 도움이 될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 그럼 우리가 이런 이태석 신부님은 국제개발 무슨 코스를 밟았나, 이게? 존경하는데. 또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 캠프의 이철용 목사님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 국제개발을. 이 사람 빼버리면은 지금 캠프가 성립이 안 돼 버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국제개발로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누가 교육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예. 철학적 기초와 기반은 대체 어디서 가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면들까지 좀 고민하면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인 거예요. 예.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고 저기 뭐야 현실 강화이기 때문에. 근데 의미를 더한다면은 좀 더 사회적인 거죠. 사회적인 거. 그냥 일반 기업가도 뭐 이게 어쨌든 저기 뭐야 기업가 정신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 자체는 일반 영리 기업가도 다루지 않는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 변화 또는 그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더 확산되는 거 하다 보니까 두 단을 굳이 구별하지는 않는데 굳이 사회적 의미로 한다면은 그 정도에서 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오, 방금까지 말씀 주신 네, 내용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비즈니스 마인드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버티기 위해선 결국은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아까 음. 방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생각. 그렇다면 눈앞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 중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요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앞에 가는 문제 중에 이분은 질문하신 분은 굉장히 어쨌든 저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잔재주가 많으셔. 네, 잔재주가 많아. 이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하는 데 되게 불행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 문제에 꽂혀 있으면 비즈니스에는 한 문제에만 꽂혀 있는 게 좋긴 해요.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끝장을 낸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한 문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요. 다른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 언제나 해. 아니에요. 일단은 다 버리고 오로지 꽂히는 거 딱 하나만 해가지고 깊게 파고들면 나머지 결국에 또 만나게 돼요, 이게. 예. 보건의료 하다 보면 또 저기 어디 저기 소득층들도 만나게 되고요. 다 사회적인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정하는데 우선순위 두는 기준을 왜 외부한테 찾아, 외부에서. 본인한테 중요한 건데, 본인이 이게 결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멘토들이요, 저 같은 멘토들이라면 물어볼 때 질문하잖아. 질문하면은 이미 본인 나름대로 속으로 기준이 있어. 이미 기울었어. 답이 있어. 답이 있는데 나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아니, 다른 답을 얘기해주면은 좋은 멘토라, 좋은 멘토. 예, 좋은 멘토님이세요. 예.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답을 얘기해주면요, 훌륭한 멘토, 훌륭한. 예. 그래서 멘토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멘토하고 좋은 멘토. 나쁜 멘토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답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남들 얘기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본인이 마음 가는 우선순위대로 하는 거고, 그런 게 기준을 왜 밖에서 찾는데? 본인 인생인데. 어. 본인이 찾아가지고 본인이 뚫고 들어가서 보고, 그럼 이철용 목사님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기를 택한 걸까? 그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책에서 봐가지고 국제개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필리핀에 거기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가야가야 마을 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을까요? 예. 시작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안 묻고 본인이 물어보고 굳이 팁을 드리자면 비즈니스 마인드로 전환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배우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을 다 바꾸세요, 앞으로. 맨날 비영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다 그 확증 편향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비슷한 얘기하면서 다 그게 다 맞는 줄 알아. 예. 아니야,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좀 바꿔요, 좀. 예. 다양한 사람들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요, 바뀌어요, 자기 본인도. 물들기 시작하니까, 사람은 서로 물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그 비영리만 하다가 사회적 기업가들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데 모임 있잖아요. 비영리 모임 가면은 다들 또 많이 잘 안 알고 친한 사이니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바빠가지고 한 교실에 한 교육장에 여러 사람들이 와 있어도 보통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하고 먼저 인사하거든. 먼저 인사하고 아 어떻게 지냈냐 아이고 어떻게 이 얘기가 바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잘 인사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가들만 모여 있는 교육장 가면요, 다릅니다. 명함 꺼내 가지고 모르는 사람부터 막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더 알라 그래, 이게. 근데 저도 그때 충격이었거든요.
야, 어떻게 둘 다 공익 활동을 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인데 이 움직이는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이 굉장히 유리한 성향들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끊임없이 파헤치려고 연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속에 섞이면은 나도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은 뭐 기준은 나 모르겠고요. 팁은 어쨌든 주변의 친구들을 새로 한번 갈아라. 예. 다양하게 갈아라. 이제 요것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